반민특위와 12.3 대란이라는 것으로 그 발표를 요청을 해서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절차는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관련된 것들을 중심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요거 하나는 좀 앞부분에 집어넣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앞에서 특히 프락스 사건으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좌파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얼마 전에 12.3 계엄회 때도 마찬가지지만 윤석열이 그 국회에 좌파 세력을 타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혁을 했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는 이 좌파라는 개념이 너무나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진실일까? 친일파 청산이 과연 좌파 정책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 친일파 청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제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임시정부입니다. 즉 친일파 청산은 민주정부의 기본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경과보고에서도 좀 나왔습니다만, 그 최초의 친일파 규정은 독립신문에 1920년 12월 5일날 7가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친일경찰, 친일부호, 일본 총독관리 등등으로 이들에 대한 그 사살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화 암살에 보면은 암살을 하고 있죠. 이게 임시정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암살을 하는 그 자체도 인정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첫 번째였다는 것이고, 해방 이후에 보면은 임시정부의 그 국무위원 출신이었던 조경환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조경환 선생이 신한정의사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근데 이 신한정의사는 뭐냐면 독립유공자, 독립운동가라든지 아니면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에 대한 범죄를 조사하고 연구하고 또 처리를 한다는 것도 연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으로 하면 민족문제연구소와 같은 비슷한 성격일 것 같은데, 이것을 임시정부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해방 직후에 친일파를 조사하는 기구로 처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친한정의사였다라고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친일파 명부도 이때 이미 김성학 선생이 만들었습니다. 김성학 선생은 임시정부 국무위원이기도 하고 해방 후에는 한국독립당 중앙위원이고 또 감찰위원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나와 있는 책 중에 친일파 군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초록을 만든 게 이 김성학 선생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특히 국방 헌금을 냈던 사람이라든지 일본군 지원병에 대해서 아주 가혹한 처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기본 정책이었지 좌파 정책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것을 일단 알아두셔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시정부의 정신을 개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친일파 청산은 엄밀한 의미에서 헌법이 정신을 개선하는 겁니다. 이것이 좌파의 정신이다, 좌파의 세력의 정책이다, 이렇게 말할 성질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미군정 자문기구에서 이걸 처음으로 법제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안민법 하면은 재헌국회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원형은 미군정 자문기구, 즉 남조선 과도입법원에서 만들었습니다. 처음 법안이 제안된 것은 1947년 3월인데 이때 명칭은 부일협력자, 민족반역자, 전범, 간상부에 대한 특별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범도 포함되어 있어요. 전범이 왜 들어갔냐? 일본군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쟁 군수품을 제공했던 사람, 그 다음에 일본군에 들어가서 싸웠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긴 하지만은 이건 전범이다 라고 해서 초안에는 이게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전범이라는 단어가 빠지게 되는데, 어쨌건 이 안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을 누가 만드느냐? 보면은 김유익 선생이나 원혜영 선생이나 정의원 선생들처럼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대부분 다 만들게 됩니다. 이때 법 구성을 할 때 특별조사위원회, 특별검찰, 특별재판부들을 이미 만들었던 거고, 처벌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부일협력자를 10만에서 20만, 민족반역자를 1000명, 전범을 200~300명 정도를 잡았습니다. 당시 인구하고 지금 인구를 감안을 하면 한 2.5배 이상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 보면은 최소한 30만에서 50만 명 정도가 친일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유공자 눈에는 이 정도는 친일파라고 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민특위에서 680명 정도가 논의됐고, 그 다음에 친일인명 사전에는 기껏해야 4,700명, 그 다음에 친일 진상규명회에서는 자리야 1,000여 명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독립유공자들, 독립운동을 했던 이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장난치는 거예요. 제대로 진상규명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흉내만 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엄청나게 그걸 갖고 싸우게 갈등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좌파다 뭐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만약에 독립군들이 봤을 때, 광복운동을 했고 독립운동을 했던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모습 자체가 전부 다 한심하게 짝이 없는 모습으로 비춰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미군정이 인준을 거부하게 됩니다. 인준 거부한 목적이 입법원은 한국민이 대표기구가 아니다라는 건데 사실은 남조선 가도 입법원은 좀 복잡합니다만 어쨌든 미군정 자문기구로 만드는 기구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이것이 한국민이 대표기구가 아니다라고 해서 스스로 부정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반민법 제정인데요. 그 반민법은 6월 2일 헌법 초안이 이제 유진호 안도 있고 권승열 안도 있었습니다만 그 헌법 초안 어디에도 이게 없었습니다. 근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게 헌법에 추가되는 거예요. 즉 헌법 101조에 보면 1945년 8월 15일 이전이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반민법은 그냥 일반법이 아니에요. 헌법에 근거해서 만든 법인 겁니다. 이것을 이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민법에는 특별조사, 지금과 같은 특위가 아니고 거기에 특위 플러스 특별검찰, 특별재판부, 특경대까지 만든 거예요. 이유가 뭐냐? 당시 검찰이나 경찰이나 혹은 재판부는 모두 다 친일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회 내에 특위를 만들 때 그 안에다 같이 두자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는 것도 조사 재판이 공개주의를 했습니다. 공개주의가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공개를 해야지만이 국민들도 알고 그걸 힘을 받아서 다시 친일파 청산도 하고 다시는 친일파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는 교육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성격이 있기 때문에 공개주의 원칙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만든 게 이제 반민특위 조직인데요. 이 반민특위 조직은 최초의 국회 그 특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국회 특위는 대부분 다 그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특위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요. 근데 당시에는 법조계에 있는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증이 있든 없든지 간에 물론 그 중에 좋은 분도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회계 인사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특위를 운영할 때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꼭 법률 전문가만 조사를 해야 하는 건가. 일반 사회 인사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특경대도 역시 만들었던 거였고요. 그 다음에 반민특위 활동을 보게 되면 먼저 친일파 인명사전처럼 이때 반민피자 일람표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명부를 작성한 거죠. 근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어쨌든 일람표를 만들었고 투서함이나 고발장 그리고 자수등에 의해서 조사가 진행됩니다. 근데 투서함만 보더라도 한 달 동안에 120건 그리고 8월 말까지 약 7천여 명 정도가 투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1월 8일 박흥식을 필두로 해서 이제 체포하게 되는데 체포하다 보니까 친일파들은 이때만 하더라도 난리가 난 거죠. 해외로 도망가고 숨고 막 이랬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49년 1월 활동할 때부터 49년 5월까지 이 모습은 그야말로 친일파들은 다 숨고 그랬던 거고 반민특위는 이 민족 정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정부에서는 이제 여러 반대 운동도 전개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친일 세력들은 그냥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여러 형태의 반격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삐라살포 사건입니다. 1948년 8월 26일 날 국회의원 숙소나 시내에 행동위원이라고 하는 구구단체들이 지들이 만들어낸 이름인 거죠. 삐라를 살포합니다. 대통령은 민족의 신성이다. 절대 순응하라.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때 반민법을 폐지하라 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순응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민족을 분열하는 반민족안을 철회하라. 그리고 민족초당을 주장하는 놈은 공산당이 죽으다. 이때부터 공산당이 죽으라는 말은 계속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8월 27일에는 국회의사당에 삐라를 살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삐라 내용도 국회에서 친일파 처단을 주장하는 자는 빨갱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국회에다 삐라를 살포하게 되면 그건 현행범이에요. 그 회의 무슨 방해죄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이 사람을 2명을 체포해서 내무부, 당시는 경찰이 내무부 산하로 되어 있었는데 넘겼는데 곧바로 무죄석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무부나 경찰이나 한 통속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반민법이 통과되고 나서 9월 23일이죠. 9월 22일 날 통과되고 나서 그 23일 날 그 다음날 서울운동장에서 반민법 반대 결의대회가 있게 됩니다. 역시 이때도 반민법은 모든 국민을 올가매는 망문법이다. 국회 내에 김일성 앞잡이를 숙청하자. 이런 삐라를 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회는 이승만 대통령이 축사를 낭독해요. 그리고 이범석 국무총리도 직접 참여합니다.
그리고 윤치홍 내무부 장관은 해방 이후 처음 보는 애국대회다라고 하면서 찬양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갖고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 반대 세력들이 일으킨 게 반민특위 위원 암살 음모 사건입니다. 이게 최근에 나왔던 최초의 국회의원 제거 사건과 동일한 겁니다. 1948년 11월 노덕수를 필두로 해서 경찰들이 그 백민태라는 테러리스트를 고용합니다. 그리고 그 김용직, 노일환 의원 등 3명의 의원들을 납치해서 나는 이남에서 국회의원 노릇하는 것보다 이북에 살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성명서 3부를 작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 분은 대통령, 한 분은 국회, 한 분은 언론사에다가 보내고 38선에 가는 길에 애국 청년이 공산주의자를 살해한 것처럼 위장하는 사건이었어요. 배임. 그리고 근데 이때 돈을 준 게 누구였느냐? 박흥식이에요. 그리고 권총을 수류탄이나 권총을 준 것은 노덕수를 필두로 한 그 경찰들이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국회의원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경찰들이 동원된 겁니다. 근데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 3사람만이 아니었어요. 더 많아요. 김상덕 위원장을 필두로 김병로 대법원장이죠. 그때는 특별재판부장이었고 권승열 검찰부장, 신익희 국회의장, 그 다음에 이청천 의원 등 국회의원이 무려 13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병로라든지 권승열은 국회의원은 아니었기 때문에 기타 이렇게 5명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총 18명 정도를 제거하는 이런 계획을 세운 거죠. 이게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장서부터 모든 사람을 갖다 이렇게 죽인다는 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백민태가 맨 처음에는 3명만을 죽인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럭저럭 넘어갔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죽인다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수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거예요. 그런데 그럼 노덕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노덕수는 체포가 됐어요. 2월 달에. 근데 판결이 어떻게 났냐? 백민태는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기에 교사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도 그런 말 하잖아요. 아무 일도 없었다. 죄가 없다. 똑같은 판결인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주한미 대사 보고서를 보게 되면 암살 교사자는 노덕수였다. 그리고 이승만 정부는 관록 있는 음모자 노덕수를 해고하지 않고 법 규칙대로 오히려 저지하려 했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 정부 부처의 특이활동, 방해활동들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감사원 활동인데 특위 예산은 맨 처음부터 원래는 7,8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어요. 사업비하고 그다음 조사비가 있었거든요.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있었는데 사업비는 주지 않아요. 근데 반민특위 사업비라는 건 뭡니까? 7.18을 조사하고 체포하고 이러는 것이 사업인데 거기는 돈을 안 준 거예요. 조직만 운영하는 운영비만 준 거죠. 근데 체포하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결국 그 운영비를 땡겨 쓴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거죠. 횡령이다. 이거죠. 그러고서 그걸 언론에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감사원을 동원해서 움직여지는 것 또한 여전히 비슷한 모습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도 이미 그때부터 엄청 많았어요. 검찰이나 도청이나 군청, 세무서 이런 등등의 자료를 요청하면 주지를 않고 여러 이유를 대고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인을 요청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증인도 여러 이유를 대서 거부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아니라 그 다음이에요. 법정 거짓 증언입니다. 헌법재판 과정에서도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어쨌든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처벌을 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당시 경남 보안과장 출신이었던 노기주, 그러니까 보안과장이면은 지금으로는 경찰서장입니다. 지역 경찰서장인데 일제시대 경찰서장을 할 정도면 상당히 친일인 거죠. 이런 사람에 대해서 당시 농림부 장관이었던 이종원 장관은 법정에 나와서 몸은 비록 외경일방적 민족정신에 선동하는 사람이다 라는 증언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중추원 참의 김현수에 대해서도 백관수 국회의원이라든지 고려대학교 지금 총장으로 할 수 있는데 현상윤이라든지 동아일보 사장 등이 나와서 이건 모르는 사이에 강제 임명한 거다. 아니 중추원 참의를 누가 모르는 사이에 강제 임명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건국사업에 공헌을 했다. 이 건국사업이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는 거죠. 이승만이 건국사업인지 무슨 사업인지 몰라도 그런 건국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면제를 시켜줘야 한다. 뭐 이런 것으로 이제 하려고 했습니다. 또 하나가 탄원입니다. 탄원. 중천 참의 출신이었던 김원근은 이게 청주대학교 지금도 가면은 앞에 동상이 있습니다. 이 설립자거든요. 청주대학교 교직원들을 동원해서 이분은 민족이 낳은 시대의 인물이다. 이러면서 탄원서를 쓰게 합니다. 그리고 면장 출신 최준성은 영웅경찰서장이라든지 소방서장, 우체국장 등등을 통해서 이건 허위적 무고다 라고 하고 있고 또 면장, 거물면장이에요. 그리고 중천 참의까지 하는 홍종철에 대해서는
상공부 차관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고창 지역에 있는 병원장, 학교 뭐 등등에 있는 유지들이 총 동원돼서 이 사람은 강제 동원, 총독과 강제로 임명한 것이다 하고 탄원서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홍정철은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일제시대부터 한 그룹이에요. 한 그룹이었던 애들이 다시 이 탄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다시 해방 후에 고위직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그러니까 이 친일파 한 명의 문제가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친일파 비호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는 충분히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또 국무회의 속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국무회의는 1949년 그 국무회의록을 보면은 1949년 1월 3일서부터 12월 30일까지 총 113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 중에서 반민특위와 관련된 논의가 무려 31회가 31번이나 논의가 돼요. 엄청나게 많이 논의가 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세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반민법 폐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도 많이 나오는 상권 분립이 위배된다라는 겁니다. 이놈이 상권 분립이 근데 이거는 반민법은 아까 말한 것처럼 헌법에 의해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든 특수한 법으로 만든 특별법이에요. 헌법에 기초해서 만든 특별법인데 자꾸 상권 분립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친일파가 체포되는 것을 불체포에 대한 방안도 국무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어요. 윤석열이 개엄을 할 때 국무회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체포를 할 때는 반민특위 위원들이 체포하지 말고 요청을 하게끔 해라. 그리고 직위보다는 죄질로 치중하게 하자. 그러니까 죄질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맞는 말인데 사실은 이게 되게 논란의 여지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죄질이 죄질이야. 이거 갖고 한참 싸우고 법정 다툼을 하게끔 해서 결국 빠져나갈 수 있는 빌미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여기에 더 나가서 비밀조사에서 그러니까 정권의 친일파 조사를 비밀리에 조사해서 선처 방안을 모색하라고 의명 친전을 비밀리에 보냅니다. 그리고 내무부 장관은 한쪽에서는 정부 내에서는 어떤 해임도 없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그런 공문을 또 발송을 하게 됩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노덕술에 대한 석방도 논의가 됩니다. 아니 일개 경찰에 대한 체포 문제를 국무회의까지 몇 차례를 개최하면서 논의를 하는 거예요. 이승만은 노덕술은 치안기술자니까 정부가 보증을 써서라도 석방을 해라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김상덕 위원장 등을 초빙해서 그 노덕술을 석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상안을 제시해라. 그리고 어떤 대안을 만들어 갖고 와라. 이런 논의도 하고 있어요. 국무회의에서. 이 황당무계한 거죠. 이렇게 해서 안 되다 보니까 결국 나온 것이 방공정보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파 의원에 대한 3위원 체포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국회 제1차 프락치 사건인데 처음에 일어났을 때 5월 18일 날 이문원 의원이나 최태규 의원이나 이구수 의원을 체포할 때만 하더라도 정확하게 남노당 프락치라는 것을 계산을 못했던 것 같아요. 증거도 없었어요. 단지 남노당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이 주요한 이유였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그걸 물어봤는데도 대답을 못해요. 어떤 것도.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는 3위원 석방 결의안을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찬성한 사람이 88명 있고 반대가 95명으로 부결이 되는데 문제는 이 찬성한 88명에 대해서 이들은 다 빨갱이다 라고 하면서 방공시민대회를 개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방공시민대회를 개최했던 단체가 어떤 단체냐? 국민계몽대회. 우리 계몽대였습니다라는 이 구구 세력들이 아주 좋아하는 단어가 계몽이에요. 해방위에 보면은 계몽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만 나온 게 아니고 해방 이후에도 계몽대, 계몽 이런 말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나온 게 아니에요. 유구한 역사 전통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기가 막힌 건 2차 시위는 6월 3일날 빨갱이 의원 성토대회를 하는데 얘네들이 엉뚱하게 반민특위 앞에서 와요. 그리고 3,400명이 반민특위 앞에서 시위를 하고 이 안에도 빨갱이가 있다 수청하자 하고서 안에까지 급습을 하는 거죠. 이거 황당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민특위 특경대원들이 그 시위대원 한 10여 명들을 경찰에 또다시 체포해서 이송을 합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곧바로 석방이 돼요. 누가 석방을 시켰냐? 최은하가 석방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민특위에서는 최은하를 체포하게 된 거죠. 너가 1차 배우자는 너다. 그래서 이제 체포를 했는데 반민특위 습격 사건은 형식적으로는 이것을 빌미로 했다라고 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6월 6일 날 아까 나온 것처럼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구타를 당하고 했습니다. 이때 놓쳐서는 안 된 것이
사무실만 습격한 게 아니에요. 가택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무실 내에 있는 자료까지 압수해요. 이때 투서라든지 진정서라든지 친일 진상 뭐 이런 여러 서류들이 몽땅 다 압수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이승만은 크게 AP통신을 통해서 내가 특경 대산을 명령했다라고 합니다. 윤석열이 방송에 나왔고 계엄을 선포합니다 라는 것처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무부 차관은 내무부 주관하에 질서 정연하게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내무부 차관도 친일파 장경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연속해서 국회 불합치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제2차 국회의원 제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1차 사건에서, 이렇게 1차 그 국회의원, 국회 불합치 사건에서는 몰랐던 건데, 제2차에서 본격화된 것은 김호익이라는 조사관이 정재환이라고 하는 정재환이 이제 국회 남로당 지령문을 국회 소장법위원회에 전달해줬다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을 체포하면서 본격적으로 됩니다. 그 체포한 내용을 보니까 외국군 철수는 남로당의 노선이다. 외국군 철수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것은 남로당 노선이기 때문에 이들을 이제 남로당 프락스 사건으로 엮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그림을 뒤늦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려진 거예요. 처음이 아니고 처음에는 못 그렸어요. 6월 달에 들어오면서부터 슬슬 그림이 완성된 거죠. 이때. 그게 결정적인 것은 제가 보기에는 6월 16일 정재환의 체포서부터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때 그 지령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게 외국군 철수라고 하는 단어는 1948년부터 재헌국회에서 이미 주장을 했던 난리예요. 계속 국회의원도 주장을 했고 성명서도 발표를 해요. 그 김규식 선생이나 김구 선생도 주장한 말이에요. 특별한 말이 전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왜 어떻게 남로당 노선인지는 모르겠다 이거죠. 물론 남로당 노선에 들어갔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령문을 전달했다는 정재환은 49년 12월 달에 갑자기 총살이 됩니다. 근데 이 총살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유족들이 있지만 체포됐던 재헌국회의원이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유족들이 계속해서 정재환을 만나자. 왜? 네가 지령문을 줬다는데 나는 받은 적이 없는데 줬다는데 3자 대면을 하자라고 하고 만나자라고 했는데도 경찰이나 검찰은 어느 누구도 안 보여줘서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재판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소위 청사를 시켰대요. 정말 죽였는지 어쩐지는 몰라요. 그냥 죽였대요. 그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1950년 2월 1차 재판이 끝났어요. 한국전쟁으로 더 이상 관련된 자료는 다 없어졌단 말이죠. 그러면은 2차, 3차 재판이 안 갔잖아요. 대법원까지 안 갔으면 상식적으로 이 사건은 종결 처리가 되고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곧바로 이거는 국회 불합치 사건, 국제간첩단 사건이라고 해서 대대적인 반공교육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정해진 거죠, 수순을. 시나리오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봤더니 뭐 사건 좀 이상한데 했더니 사건 관계자를 보니까 1차 조사관은 최원하는데 이놈은 일제시대 경찰 출신이었고 2차 조사를 했던 전봉덕은 아까 말한 대로 대표적인 그 친일파예요. 친일 인명사령까지 등재된 인물이에요. 오제도도 마찬가지로 유명한 고문과 검사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는 검사국에서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담당 판사 사강옥은 일제 판사였던 사람입니다. 특히 이 사강옥은 아주 나쁜 게 이거 나오고 나서 나중에 대법관이 돼요. 무려 12년간 대법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아까 고통스럽게 당했다고 했지만 누구는 대법관이 된 거죠.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이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몇십 년이 지나서 25년 4월 달에 이거는 고문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에 관계됐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몇십 년 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이 관계 반대로 검사나 판사나 경찰 이들은 군에 있던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반민특위가 해체되게 됩니다. 근데 반민특위는 사실은 이제 49년에 이미 해체가 됐지만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국무회의에서는 1951년 2월달 전쟁 중에 이런 법령을 하나 만들어요. 국무회의를 통해서 반민법에 의해 공소 계속 중인 사건은 공소 취하하고 반민법에 의한 판결은 모두 효력을 상실한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반민특위에서 논의했던 모든 친일파들이 흔적을 완전히 없애요. 그래서 반민특위에 체포됐던 친일파가 지금 독립유공자로 되어 있어요. 왜? 흔적이 없어졌으니까. 그것은 사면한 거니까. 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본의 아니게 보훈처의 그 독립유공자 검증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거든요. 여기 변호사도 좀 있는데 현행법상 이미 사면을 했기 때문에 그걸 죄를 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독립유공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언젠가는 논의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팜미티가 이제 해체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친일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몇 개의 사례만 지금 나왔습니다만 정계로 진출한 사람, 국회의원도 되고 서울시장도 되고 내무부 장관도 되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박종표라는 일제시대 헌병 출신은 3.15 부정선거 당시 김주열을 사망시킨 장본인입니다. 만약에 이때 친일파, 반민특위에서 친일파를 척결했다면 김주열 열사는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그런 상황을 만든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것도 아니고 반민특위에 체포된 사람들만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은 법정에는 어떨까요? 요거는 제가 또 추가를 좀 했는데 대한민국 초대 검찰서부터 쭉 10대까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다 친일파들이 너무 많아. 검찰총장들이. 이 초대, 그러니까 미군 전기 김찬영 초대 검사 장서부터 이승만 정복기 검사장 같은 경우는 정치활동을 감시해서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 처벌하라는 소위 정치 사찰을 시작하는 겁니다. 보통은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 미리 사찰을 해서 나중에 범죄 사실이 나오면 조사를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박승준이라는 사람은 일제 판사 출신인데 4.19 혁명 당시 이것이 그 폭동으로 규정하고 이것을 탄압했던 장본인입니다. 또 그 박정희 정권기에는 정창훈 그 검찰총장은 1950년 국민보도혁명 사건을 조작을 해서 그 이후에 서울시장과 내무부 장관을 하게 되는 아주 황당한 사람이기도 하죠. 즉 역대 검찰총장들을 쭉 봤을 때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역사인식은 어땠는가요? 윤석열은 한때 그랬죠. 미래를 위해 과거를 덮자라고 하고, 그 다음 나경원은 친일파 청산은 민족을 분열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검찰청에 보면은 제가 이제 국가기록원에 옛날에 근무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 5.18 관련 자료를 전부 조사해라 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갖고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검찰청에 봤더니 5.18 관련 자료가 수백 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백범 김대중 선생 관련 자료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공개를 못한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행 중인 사건이래요. 50년이 넘었는데도 진행 중인 사건이에요. 40년이 넘었는데도. 이 황당무계한 거죠. 이들이 역사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가 막힌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상태입니다. 이 몇백 권의 책도 목록을 한 줄로 돼 있어요. 자세하게도 쓰질 않았어요. 왜? 자세하게 쓰면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이 아니고 그래 또 하나 본 것이 이제 공안 사건과 법조계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것이 일제 검사 출신이었던 조재천은 정판사 위패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경북도지사를 하고 법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반민특위 습격 사건에 관여했던 장경근은 나중에 내무부 장관이 되고 국가의 토락시 사건을 담당했던 사강호은 대법관이 됩니다. 그리고 조호방한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 김강학수는 일제 판사 출신인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대법관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동국대 이사장까지 하게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들에 대한 개혁이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13 개헌과 물려서 이들이 개혁되지 않으면 13 내란과 같은 모습은 여전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들에 대한 청산이 안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또 다른 사건이 나올 수도 있고 이들은 계속해서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데 마찬가지입니다. 12.3 내란 세력도 그들에 대한 핵심 인물, 뭐 윤석열만이 아니고 그 비호 세력도 일정하게 조사하고 단죄를 하지 않는 한 제2, 제3이 이런 내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다른 형태의 것도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 역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